다음 주제는 어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뭐 12개 항목의 합의문까지 나왔습니다. 모처럼 이제 여야가 의기를 투합해서 결실을 거둔 거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야의 온도차는 여전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일당 대표인데 홍 대표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그걸 자꾸 그래도 우리 양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 어떤 협치의 제도와 의 탄생이다. 과거반 탈원전 정책에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만 판문점선언 비주동의안은 꼭 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탄력 근로자 확대 적용의 입법 보완 문제는 정의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네. 자, 야당이 준비했던 어제 지난 주말에 준비했었죠. 5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혹시 격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도 이끌어냈고요. 이 의원님, 첫 상설 여야정 협의체 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역시 저는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이 사실 면전에 두면 이 사실 험한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임종석 실장 뭐 사퇴 뭐 등등 조명균 장관 사퇴 뭐 등등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가서는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어요. 왜냐, 옆에 다 물론 임종 실장 없었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면전에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역시 정치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네. 서로 무슨 생각인지 또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사실 어제 모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열렸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협의 내용 자체는 뭐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 이걸 확인하고 공통점은 뭔지 그럼 공통점은 그럼 언제까지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가 풀어나갈 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제 묘하게 문희상 의장은 대표들을 만나서 모임을 맞습니다. 하고 네, 같은 네, 시간에 네. 대통령은 원내대표를 만나고 뭐 이런 것을 보여지면 그나마도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좀 진작에 있어야 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협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협치라는 것은 야당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뭔가 서로의 책임과 공통적인 양보가 있어야지 협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차이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점 속에서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모임도 좀 더 좀 자주 열리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좀 더 힘을 실어서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걸로 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다, 뭐 이런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합의문을 보면은 모두 12개 항목 합의문이 명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강론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견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출산 대책하고 소상공인 보호, 이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로 유연성, 규제 개혁,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각차가 좀 보이는데, 먼저 탄력 근로제, 이게 지금 뜨거운데요. 이거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정의당이 대변인 명의로 이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12개 합의문을 보면 저는 사실 야당이 참여하지 않을까를 예상할 정도로 아주 비관론자였는데요. 네네. 우리 합의문이 나와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게요. 특히 앞에 첫 번째 조항이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탄력 근로제와 더불어서 규제 완화를 해서 네. 기업을 돕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항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상당히 같이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 근로제 문제는 결국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일이 많은 주가 있다라고 하면 주 52시간제라고 하더라도 일이 많은 주는 54시간을 하고 주 일이 적은 주는 48시간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탄력 근로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가장 격하게 반응한 것은
양대 노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양대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정부가 어떻게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합의만 하고 아니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인지 결국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취업 비리 근절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은 고용 세습 문제 근절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정부 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합의문에 국정조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쯤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야당 쪽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야당 측의 태도를 보면 뭐 국정조사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 세습 문제는 사실 청년층에게 굉장히 이반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회피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기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정면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20, 30대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습 문제, 취업 문제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오히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지만 국정조사도 정말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조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일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습이라든지 특정한 데 대한 차별을 둔다든지 이런 문제는 고용 문제는 그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철폐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좋은 방법은 일단은 청문회 등을 통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부각을 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좀 쏠리게 하면 저는 나름대로 효과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저는 피하기보다는 여당도 이런 문제를 좀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외의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도 사실 이 문제는 정부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개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좀 생각의 전환을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원론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합의문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비준 동의, 김정인 위원장 서울 답방을 야당도 좀 국회에서 환영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지금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바로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 부분에 뭐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이나 국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어떻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환영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권이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먼저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의 모호한 답변은 있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국립묘지를 먼저 참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내보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서 답방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이 비핵화 문제를 조금 더 뚜렷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거 이거 논의를 시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에 정식 논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논의가 있었는데 서로 사실은 입장이 좀 바뀌면서 사실 야당 같은 경우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연령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3이 이제 선거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 문제를 놓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고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 또 입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3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은 이 18세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18세만 자기결정권이 없느냐?
또 정치에 참여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8세 문제는 이건 정치권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3 같으면 사실 수능 같은 거 보면 요즘 논술 같은 거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자기 주장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다 또 네. 배울 수 있는 나이고 또 정책 입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요즘 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진보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보다 더 보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이게 단지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네.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참여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즉 정치로 단련될 수 있는 길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외국 같으면 30세 뭐 총리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어려서부터 정치로 훈련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18세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회도 이걸 마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좀 여야가 이 문제는 다음 총선부터는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지라고 봅니다. 네, 저도 뭐 100번 동의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당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을 의무가 있는 게 바로 18세부터 아니겠습니까? 18세부터 병역을 한다라고 하면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데 그 18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론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군 복무의 의무가 있는 18세가 투표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여야정 합의체 내용, 합의문 내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